저는 올해 69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순호.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4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40해를 함께한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유난히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제 손을 놓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아내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동안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벚꽃잎이 아내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분홍빛이 왜 그리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다고.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내겠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적힌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30년을 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첫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가고 결혼해서 떠나간 집.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이는 42,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죄송해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이는 39,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수연이의 대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빚이 있어서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대출받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준혁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 배달 일을 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보태느라 노후 적금을 깼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힘내. 우리 다시 산책하자. 다 나으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내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알아듣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을 때 아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40해를 함께한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담보로 넘어갔고 통장은 텅 비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눈빛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30년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날, 빈 거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루,
아내가 저녁을 차리던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던 놀이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은 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고시원방은 2평 남짓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저는 벽에 아내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매일 밤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자라도 갚으셔야죠. 안 그러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혹시 잠깐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까?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좁아서요. 애들 방도 따로 있어야 하고.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칠 후 수연이를 찾아갔습니다. 딸은 저를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안고 있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초등학교 때 소풍 도시락 싸달라고 새벽에 깨웠잖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가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방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인데도 차가운 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비를 맞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돈으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 지하철역 구석.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게 인력 소개서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소개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에 공사장 일은 무리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아직 힘 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당장 굶어야 했습니다. 젊은 일꾼들은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 말이 친절인지 무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일꾼들은 무리지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제 점심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일꾼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왜 여기서 일해? 집에서 쉬시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고시원비를 내고 이자를 조금 갚고 나머지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두 끼, 어떤 날은 한 끼만 먹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공사장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날이면 저는 폐지를 주웠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폐지를 팔아받은 돈으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돌에 눕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영수가, 나 너무 힘들어. 그만 포기해도 될까? 겨울이 깊어갈수록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무릎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어르신, 오늘은 저기 높은 곳에서 일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골절은 없지만 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분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원하실 때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도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공사장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고 폐지를 주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결국 쫓겨났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6월이었지만 밤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웅크렸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평생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이 수치심보다 컸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겠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의 웃는 얼굴, 결혼식 날의 얼굴, 아이들을 낳던 날의 얼굴, 마지막으로 손을 잡던 날의 얼굴, 그리고 준혁이와 수연이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아빠 아빠 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저를 외면하지만 한때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지. 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느 공사장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인부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저를 살피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배고프시죠? 제가 김밥 있는데 드실래요? 그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김밥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누가 도와줬거든요. 청년의 이름은 이태준이었습니다. 32,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에 가끔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지금 갈 곳이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식당에 일손이 부족해요. 설거지나 야채 다듬는 일인데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왜 저를 돕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준이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6개, 주방 하나. 간판에는 태준이네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야채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공사장 일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붕 아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태준이는 식당 뒤편에 작은 방이 있다며 그곳에서 지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침대 하나 놓을 공간은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밤에 그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아내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영수가, 누가 나를 도와주네? 이상하지. 자식들도 안 도와주는데 낯선 사람이 도와주네. 왜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태준이의 식당에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만 했지만 점차 다른 일도 맡게 되었습니다. 야채를 썰고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잠깐 다녀와야 해요. 1시간만 주방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된장찌개가 떠올랐습니다. 순서가 기억났습니다. 두부를 먼저 넣고 호박을 넣고 된장을 풀고 마지막에 파를 썰어 올리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4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손님에게 찌개를 내어드렸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비슷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준이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르신, 요리 잘하시네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야. 하지만 태준이는 제게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이 맛을 메뉴에 넣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태준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그렇게 저는 태준이에게 아내의 요리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아내가 만들던 음식들. 손맛이라기보다는 정성이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 배운 전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요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요리를 먹고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맛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내 요리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은 안 계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있지. 아들하고 딸. 태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제가 25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보면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요. 태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태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저를 도왔는지.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이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인연일까? 넌 어떻게 생각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끓여주는 집밥 맛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태준이가 어느 날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의 요리가 있어야 이 식당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아니에요. 어르신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부족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가능할까요?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함께 해보자. 태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함께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주방에 섭니다. 된장을 풀고 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수연이도 있었습니다. 둘 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저를 외면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에서 쫓겨나던 날,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품에서 잠들던 아이들, 아빠, 아빠 하며 매달리던 아이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밥 먹고 가라. 준혁이와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끓이던 방식 그대로 두부를 넣고 호박을 넣고 파를 썰어 올렸습니다. 찌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준혁이와 수연이가 한 숟갈 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가끔 식당을 찾아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으니까요. 저녁에 식당 문을 닫고 작은 방으로 돌아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영수가,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어. 손님들이 내 요리가 맛있다고 했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69에 시작한 새 삶.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제 요리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냈으니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영수가, 내일 또 보자.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잠이 듭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